저기 조용히 계시는 지금 이 업계 고수 세 분이 남아 계신데 우리 황태희 박사님, 이재훈 기자님, 그리고 저 구가부 박사님, 웬일로 구 박사님이 조용히 발언권을 신청 안 하는데 도대체 무슨 발언을 마지막에 터트리시려고 그러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세 분 지금 발언 안 하셨는데 뭐 꼭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뭐 혹시 이 기자님 혹시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하죠. 뭐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늘 뭐 이제 다 통일을 왜 해야 되냐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늘 나온 개념으로 하면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저하되는 것, 무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양면적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의 전략적 과제에 대한 컨센서스의 기반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문제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사회적 관심이 저하되는 게 그 북한 문제, 남북 관계가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 또는 악용되는 매력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이 포럼의 과제인 초당적 논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역설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통일 얘기나 남북관계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해봤자 별로 언론이 반응도 안 보이고 그 시민들이 무슨 뭘 보지도 잘 않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다른 얘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차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진보 보수 그다음에 여야 이런 분들이 굳이 청중을 의식하면서 싸워야지 될 필요성을 줄이는 측면이 있어서 꼭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많이 나온 게 이제 두국가론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두가 통일인데 두국가론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뭐 짧은 소견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통일지향은 견지돼야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지향은 견지돼야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일이 최우선 과제로 제기되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두국가론, 김정은의 두국가론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지금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두국가론을 제기하기 전에, 훨씬 더 이전에, 매우 오랜 전에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 남북관계를 안정화시키고 충돌과 뭐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국가 관계를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두국가론을 제기한 이후로 그것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운 문제의식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두국가론을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한국 사회에서 두국가론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게 불가능한 정치적 오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국가론을 다룰 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고 또 각자 의견이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제 송민순 장관이 그걸 동포가 아니라 이웃이라 그랬습니다. 문제적인 개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민순 장관은 북한을 이웃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은 동포라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통념에 반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폭이 넓은데, 가난하고 뭐 배울 바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안보 문제도 그렇고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 전략에서도 그렇고 사회 정책에서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근본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일을 왜 해야지 되느냐 보다는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그 화두의 연장선에서 추려야지 되는 몇 가지 것들을 연속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모임분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와 공유 지점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뭐 내년에 만약 논의를 계속하게 된다면 그 화두를 풀어가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선배가 먼저 하실래요? 후배가 먼저 하실래요? 잠깐 뜬금없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내지는 한반도에서 저우합작이 성공한 적이 있을까? 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신관의 운동, 그 다음에 그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이 해방 정국에서 평양을 가야 했던 그 절실한 심정들. 근데 대부분 뭐 실패로 귀결됐던 게 아닐까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 그게 아마 좌파적 용어로는 통일전선일 텐데, 그러면 그 통일전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좌우합작도 똑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중국의 국공합작이라든지 우리 신관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공동의 적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초당적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초당적 협력 또는 통일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조직은 좀 표현이 거칠지만 어떤 공동의 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까는 고민을 잠깐 해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당적 협력을 거부하는 세력들도 사실은 있고,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좀 해보자라는 게 이 조직의 목표일까? 뭐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모임이 조금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전문가 지식인의 역할 같은 것들을 강조를 했고, 그 여기서 발신하는 메시지가 갖는 저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황당하게 몇 번 생각해 본 게, 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험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가 실험장이긴 합니다만, 그 조동호 선생님 그 발제에 보면 통일부를 독립기구화한다 뭐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예, 한번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 시대에 초대 통일부 장관이 강인덕 장관이었습니다. 아마 DJP 연합이라는 게 사실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 힘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통일부 장관을 야당목으로 하는 정치적 합의 같은 거 또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남북 합의 같은 경우 비준동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위험 때문에 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 동서독 기본조약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많은 표차로 그 비준 동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공론장에 그것들을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공론장이 의회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했던 그 합의들의 비준 동의 다시 한번 뭐 전 추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세 번째로는 아까 김태형 박사님 뭐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전문가 포럼도 좋고 시민사회 수준의 사회적 대화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전 문제를 갖고 만들었던 공론화위원회라든지
국민연금 문제를 둘러싼 공론화위원회라든지 같은 것들을 좀 반추하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한번 그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들을 구성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매우 첨예한 쟁점들이 그 안에 의제로 올라갈 수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한국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한 번은 진지하게 전문가와 대중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초당적 통일정책, 초당적 협력 등을 실제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황 교수님. 우리나라에 이제 북한은 일단 있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대중과 엘리트로 이제 분리를 하고 이제 각각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대중 쪽에서 벌어지는 예컨대 이제 뭐 통일에 대한 뭐 당위성이나 필요성이나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확률이 낮아지는 거는 전 좀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자연스럽다고 보고 이게 이제 위기인 건 분명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대처를 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무관심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통일 정책을 대북 정책을 이제 지지를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양 극단에 있는 것보다는 중도적인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트로 건너와서 이러한 초당적인 중도적인 통일 대북 정책을 이제 주도할 세력이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세력화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이러한 포럼이 계속되면서 뭔가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이제 뭔가 특정한 역할을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어떤 이 포럼이 이제 그런 단초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엘리트들도 사실 좌우 양극단으로 봤을 때 이제 양극단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일을 되게 하려라기보다는 이제 일이 안 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선명성을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신 분들이니까 일단 그런 분들은 제끼고 엘리트들 중에서 초당적인 대북 통일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컨센서스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여기 모여서 계속해서 만나가면서 뭔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을 해서 이제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통일부도 우리에게 계속 이제 뭐 이런 그룹에게 계속해서 뭐 자문을 구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세력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 뭐 세력화라고 제가 좀 말이 좀 잘 짧아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뭐 국회에 그런 기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병행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포럼이 있다면 이런 주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저도 다 동의하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거를 이제 이끌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어쨌든 다 이제 선생님들이 다 자신들의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이제 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제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부에 지난 윤 정권 때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를 목도를 하면서 이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상대방에서는 이건 북한 붕괴야, 흡수 통일이야 이렇게 딱 단정을 짓고 들어버리니까 더 이상 얘기를 뭘 해도 뭐 아무 얘기가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꼽으라면 북한 인권 정보 유입인데 이게 이그젝틀리 지금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북한 붕괴로 이어진다는 거 사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의 변명을 해보고 상대방의 또 이제 생각을 좀 들어보면서 좀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북한 인권이나 정보 유입이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윤 정권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이게 정책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좌우가 다 가능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 구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는 분은 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의 뭐 알 권리라든지 이런 거를 증진시키는 거에 뭐 굳이 반대를 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거를
그런 이제 오해를 좀 불식시키는 노력 처음 이렇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일종의 이제 상대방과의 이해가 있으면은 우리끼리에서 좀 극단으로 가는 거를 좀 방지하는 그런 인터널 폴리싱 같은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양극 이렇게 우리 뭐 예컨 진영이라도 죄송한데 이게 보수와 진보에서도 조금 이제 디그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좀 더 너무나 지나치게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화 작용이라 그러는데 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 초당적인 그런 중도의 그룹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떤 정부가 들었었든지 간에 이제 정책적인 그런 조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지금까지로 해서 이제 참석하신 그 주최 측 그 이종원 상임이사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이 다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제가 끝에 하나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던 거를 마침 우리 황태희 교수님께서 끝에 슬쩍 이렇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셔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말씀 좀 해주셔도 되고 하는 것 관련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포럼 형식과 관련된 겁니다.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오늘까지 어떤 식이었냐면은 대체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하는 세미나 형식입니다. 발제자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발제자가 있고 그다음에 토론이 이어지고 그런 다음에는 그걸 한번 정리를 하고 그냥 끝나고 좀 오늘 이야기 나온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포럼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토요일과 포럼을 대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포럼의 중요성 그리고 좀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오늘 그렇게 굉장히 많은 좋은 주제들 많이 제시해 주셨고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는 뭐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형식이 있을까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특히 오늘 오신 그 세 분 젊은 분들의 저 아이디어도 좀 듣고 싶고요. 관련해서 두 번째는 정치인이나 언론인들도 좀 많이 좀 참여시키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저 이하원 또 우리 이재훈, 정용수 세 분 기자님께서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더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포맷이 또 필요할까? 여기에 그냥 n분의 1로 그냥 초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이 또 좀 있으면 좋을지 그러니까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나 다 방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인 세 분이나 새로 오신 주니어 세 분 또 아니면 또 다른 저 선생님께서도 혹시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년부터 포럼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이틀스바흐 그 협약의 세 번째 항목,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은 우리가 늘 초당적 관점에서 논쟁을 하고 강압 금지하고 하는 건 다 이해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실천 행위적으로 이것을 육성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임도 여러 논의를 하고 쟁점하고 정리하고 수렴하고 해서 각자 참여한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의견을 이제 그 정리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이제 확산하려고 하면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행동을 무엇으로 할 건가는 뭐 매번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적어도 몇 가지 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아까 이제 정치인 얘기도 하셨고 언론인 얘기도 하셨던 이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을 평가할 때 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관을 평가하냐 할 때 예를 들어서 법제화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걸 논의를 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국민청원을 한번 해본다. 아니면 국회의 어떤 입법화의 어떤 그 단초를 우리가 여기서 모은 걸 가지고 한번 제기해본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하나 그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 집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담배를 피면 안 되는 지역인데 금연 금지 구역은 아니에요. 자제 구역이에요. 그래서 계속 핀단 말이죠. 그럼 저는 들어갈 때마다 요즘 자제를 해 주십시오. 여기 다 써 있는데 그러면 아 미안합니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자제 구역인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시오. 말로 하니까 다 이해는 하는데 말로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생각한 건 뭐냐면 제가 그거 빗자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담배 이렇게 막 누르는 걸 제가 쓰려요.
빗자를 들고 쓸면서 얘기하면 이게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지나갈 때마다 이걸 쓸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느끼는 게 있겠다. 그래서 행동이라는 것이 참 갖고 있는 말로만 하면 그냥 그렇게 두고 안 하고 되고 이렇게 넘어가고 좋은 말 좋죠 이렇게 하고 넘어갈 텐데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면 뭔가 힘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명칭을 굉장히 잘 지셨어요. 통일과 나눔은 행동이거든요. 그 나눔의 그 행동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우리 스스로의 그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 나누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지금 지식인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청원이라든지 법제화라든지 또는 여론의 어떤 그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저 모임을 할 때마다 매번 못하더라도 몇 번씩 모아서 이번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를 같이 병행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그 자극도 되고 용기도 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뭐 관련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변호사님. 이슈를 좀 특정을 해서 그 사회자가 견해가 가장 대립되는 권위자를 두 분을 모셔가지고 사회자가 진행하면서 이슈를 하나씩 던지고 거기에 대한 이쪽 의견 저쪽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또 그 이슈에 대한 좀 깊이 들어가면 요런 의견 저런 의견 듣고 하는 그런 식의 토론을 예전에 이제 민화협에서 통일공감 포럼이라는 걸 해봤는데 그쪽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할 때 이제 전제되는 팩트는 조금 고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런 거 아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서 현장도 안 되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오늘의 질문은 이거고 여기에 대한 팩트는 요거다. 그리고 뭐 뉴스는 뭐 언제까지로 그 이후 거는 언급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정리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진행에 따라서 근데 이제 두 국가론이라고 하면 자 그럼 두 국가를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통일을 포기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양쪽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뭐 긴급 사태 때 급변 사태 때 우리가 개입할 근거가 달라지느냐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느냐 이렇게 의견을 그런 식으로 하나씩 미리 사전에 질문지도 주고 그렇게 의견을 하면 상당히 깊이 있는 토론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검사님 말씀에 제가 뭐 취재 찬동하는데 제 경험 하나 좀 재미삼아 말씀드렸습니다. 한 10년 조금 더 전에 도대체 보수 진보가 뭐가 이렇게 다르길래 이렇게 뭐 남남 갈등도 중요하다고 말을 할까? 적어도 정치 분야는 모르겠지만 경제 분야는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한번 모여서 한 공부를 할 때까지 해보고 책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뭐 함께 고민한 뭐 남북경협 전략 이런 식의 책을 한번 만들자 해서 4명씩 모았습니다.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뭐 그 당시 인제대에 있던 김현철, 뭐 북한대원대학교 양문수, 키예프의 정용곤, 뭐 통일연구원의 김석지, 뭐 KDI 이석, 뭐 또 누가 있나요? 뭐 동용승, 뭐 등등. 그래도 그 남북경협 분야에서 제일 베스트라고 했던 사람들을 4명씩 해서 1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책을 냈습니다. 책을 냈고 제가 그 책 서문을 제가 썼는데 마침 그때 제가 아마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서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념의 차이, 공부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해봤더니 별 차이 없더라. 공부의 차이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개성공단의 개별 기업들에서 재무 상황이라든가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잘 아는 전문가와 대충 뭐 남북이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뭐 노동이 뭐 결합해서 이 정도 알고 있는 사람과 100분 토론을 한다. 그 1000분 토론해도 안 돼요. 한쪽은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이 만약 우리가 다 하는 것이 만약 100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70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50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토론을 할 때 미안합니다. 제가 공부가 짧았네요.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념으로 그냥 나머지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판에 가면 마치 교통사고 났을 때 나중에 가면 넌 몇 살이야로 되는 것처럼 나중에 그냥 이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공부의 차이인데 그걸 포장을 하는 거죠. 이념으로. 뭐 그럼 전쟁하자는 거야? 이런 게 대표적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건물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맞는데 정말 우리가 양쪽에 굉장히 대립되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디베이트가 가능할 정도의 딱 그 비슷한 두 분을 찾는 거가 한번 나중에 건물 선생님하고 저 상의를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차관님. 방법론적인 건 이제 말씀하셔서 그런데 결국 이제 전문가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아무리 논해도 이게 이제 소위 그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고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뭐 그건 별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제 생각에 이제 그 내년에 하실 때는 정부에서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대통령실에 뭐 이제 안 되면 뭐 통일비서관이 와서 같이 참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부 부처에서 뭐 차관급 또는 이제 실장급 좀 참여해서 서로 이제 디베이트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모든 걸 공개를 이제 그 하면은 좀 어려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논의를 하다 보면 서로 신뢰가 있고 그리고 뭐 우리 언론에 와 계시니까 아시지만 이제 일종의 이거는 뭐 오프 더 레코드를 해서 이제 그걸 저 엠바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하나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 누가 뭐 최소한 비서관급 이상이 좀 행정관급이 오면 그냥 받아쓰기 하느라고 좀 그러니까 안 되니까 비서관급 정도 최소한 이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부 여당과 야당이 보면 아직도 여전히 보면 통일 문제를 가지고 소위 진영 논리에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이제 떨어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일종의 이념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갭을 메우려면 이제 각 당에 보면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통일 관련된 이제 속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위원도 같이 좀 참여하게끔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것 자체가 결국은 제가 보면 이제 그 국가를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그런 그 일종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걸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 되실 분 또는 이제 대통령에게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대선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선거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뭐 그걸 꼭 뭐 정치적으로 그런 이제 뭐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기회가 되시면 이제 캠프에 참여를 하셔서 이제 그런 여기서 논의됐던 내용을 이제 그 양 캠프 쪽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포럼을 정치인도 모시고 언론도 더 이렇게 넓게 모시자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저로서는 아주 대환영입니다. 제가 아까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한 번 멘션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나갔는데 조선일보가 모금운동을 해서 우리의 태동은 조선일보의 신세를 짓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연히 독립기관입니다. 독립법이네요. 조선일보하고 형식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걸 우선 알아주셔야 되고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당적 포럼을 한다? 밖에서 보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뭐 조선일보는 보수인데 웬 초당적이냐?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건 초당적으로 간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를 했고 또
시각이 다르신 분들을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뭐 시각이 다르신 분들이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 모임을 할 때 처음부터 이거 결국 정책이니까 현 관료들 또 정치인들 같이 해야 그게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학자들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귀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일단은 전문가들, 지식인들,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모임을 시작한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더 발전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정치인도 모시고 언론을 확대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반영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단 오늘과 같은 똑같은 포맷으로 그게 가능할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해볼까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임은 조금은 전문가, 학자 이 모임은 지속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나름대로 한쪽으로 잘못 가게 될 그런 위험성은 좀 제지하면서 또 다른 포맷의 그런 포럼을 만들어갈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내거는 초당적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통일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제 프레젠테이션이 아마 조금은 뭐 저 올드 제너레이션 아니면 뭐랄까 뭐 조금 보수적인 그런 시각이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꽤 노력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포럼이 되도록이면 그 초당적이라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까지는 그 또 뭐 저희 형식이나 뭐 이런 관련해서 좀 더 좀 새로운 아이디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보이트스바흐라고 하는 협약이 명칭이 거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 통일과 나눔도 무슨 협약의 기준을 세워서 명칭을 하나 해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와인 좋은 거 해서 여러 하는데 그럼 여기에 정신이 뭐고 여기 운영 방식이 뭐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큰 또 기여를 할 수 있을 때 다른 또 사람들도 이 한국의 XSS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 방법들을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한다면 연초에 하는 전망이 있으면 연말에는 우리가 1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또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일정하게 연말 결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된 거고 내년에 똑같이 1년 내내 또 진행을 하시면 뭐 어쨌든지 전문가들의 전망이 갈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비슷한 견해하고 조금씩 차이가 났던 부분. 비슷한 견해는 뭐 계속 축적을 해 나가면 되고 그럼 갈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간 결산을 하면서 가자 그런 말씀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근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결국은 하다 보면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았고 누구 말이 틀렸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라기보다 뭐 그 근거가 다 있는 거니까 이런 전망의 근거는 이거였는데 그러면 양쪽의 근거가 이 정도였다. 뭐 일단 공식적인 건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그러니까 저 상임이사님 한번 오늘 쭉 한번 저 사회 포럼을
쭉 보시고 한번 통일과 포럼 입장에서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오늘 네 번째 이제 이렇게 모시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 포럼이 이거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용들도 그렇고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이제 기자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아마 이런 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좌우 또는 진보 보수 쪽에 중요한 이 전문가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 없었던 것 같고 그 당시 양상을 보면 되게 진영으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그 진영을 대변해주는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방적인 포격을 했던 상황 아닐까, 상대방에 대해서. 예컨대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만 한다든가 또는 상대방 주장을 공격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방적인 포격을 하는 그런 상황처럼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 자리가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일방적인 포격 형태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공격하고 할 때는 때로 보면 무리한 주장도 합니다. 학자로서 조금 벗어난 또 전문가로서 조금 그 진영의 논리를 충실하게 대변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포럼을 해서 양쪽 그 전문가 이분들을 다 모시고 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자기 주장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도 그 굉장히 기자 생활하고 이 북한 외교 안보 문제를 다뤘던 정치부장까지 하면서 굉장히 참 무성의했다 또는 무책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언론의 어떤 지향 또 어떤 방향 이거에 맞추어서 그게 맞는 것만 일방적으로 보도를 했던 거 아닐까.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의 주장은 그냥 대개는 그냥 안 듣게 됩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비판을 하게 되고. 예컨대 조선일보라고 한다면 좀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진보적 주장을 펼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취사 선택에서 어떤 부분만 부각시켜서 그냥 비판을 해버리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알면서도 어떨 때는 보면 이걸 그렇게 했던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쪽에 그런 내용들만 서로 주장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면 여기서 토론을 하실 때는 그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서로 전문가하고 학자들이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우선 자기 설명하시게 되고 주장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면 또 반박하는 데 대해서 또 그게 또 다시 자기 설명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얘기를 경청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아예 안 들으려 했다라든지 아예 듣기 싫다라든지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와서 해보면은 많이 듣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옛날에 일방적으로 예컨대 문재인 교수님께서 이제 노선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약간 자주적인 입장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게 그냥 너무 일방적으로 약간 좀 좌파 또는 진보 또 이제 상당히 심한 표현을 쓰면 종북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치부하고 말았는데 이 모임을 할 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제서 이해를 하게 됐던 게 있거든요. 이런 측면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 체제를 부정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이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포럼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고 나아가서 이게 보면은 초당적 통일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성과가 있거나 초당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는 생각을 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정부든 또는 정치권이든지 간에 이런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그때그때 대북 정책에서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도 그럴 필요가 있을 수 있고 또 통일의 조건이 만들어져서 환경이 만들어져서 통일 문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논의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때 임해서 중구난방으로 또 정치적인 논리만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대다 보면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포럼이 아까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의제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 해놓고 축적해 놓으면 나중에 만약에 정치권이든 정부 차원에서든 간에 이런 초당적으로 뭔가를 정책을 결정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야 될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다 좀 효율적으로 또 제대로 된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모임은 이제 뭐 이사님께서 아주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계속 그렇게 좀 이렇게 지속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특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뭐 진보 보수를 아울러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아마 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 모임이 더욱 의미 있고 내용 있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늘 해주신 그런 의견들 또 제안들을 잘 정리해서 또 이사님 모시고 잘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계속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고요. 제 경험을 하나를 섞어서 말씀드리면서 1분 안에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할 때 제가 전파 포럼이라는 걸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오신 분들 계신데 뭐냐면은 조그만 나라에서 언제까지 좌파 우파 왼쪽 오른쪽 말할래 앞전자 앞으로 자꾸 가야지 해서 그걸 여러 번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뭐 이쪽에서는 해서 뭐 이종석 뭐 서주석 뭐 우리 이혜정 교수님도 이쪽에 뭐 김성한 뭐 최강 뭐 신범철 등등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바뀌니까 바로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아쉬웠는데 아마 우리 이영선 이사장님의 생각이 저 그런 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영선 이사장님은 뭐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경제학계 굉장히 굉장히 큰 어른이시고요. 뭐 여러 가지 지책도 많이 하셨고 하나 우리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통일 비용과 통일 이익에 대해서 학계에서 최초로 90년대 초에 처음 한번 그걸 논문으로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너무 이쪽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서 제가 할 수 없이 저는 뭐 통일과 나누면서 월급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보수 노력 동원 당하고 있는데 학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이런 모임이 없는 게 참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해주시고 또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다 이 모임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걸 또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게 유열 교수님 계십니다만은 오셨던 분들은 그냥 큰 사정이 없는 한 또 계속 오신다는 것으로부터도 이게 그래도 의미가 있는 포럼이라는 것이 보면은 학계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구나 해서 옆에 저 도와드린 입장에서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집니다. 지금 상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계속 해나갈 것이고 아마 이사장님이 바뀌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저도 이사장님이 혹시 임기가 언제까지신가요? 아니 그걸 왜 물어봐? 아니 뭐 연임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이사장님 계실 때는까지는 적어도 이게 계속될 테니까 그때까지 이 포럼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욱더 우리 사회, 국가, 미래의 통일에 의미 있는 포럼이 될지를 계속 이사장님 모시고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면 이제 다 또 이제 본인들의 전쟁터로 다시 다 돌아가시겠죠. 하지만 이제 연말이 돼 가니까 조금 휴전하는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시고 내년 우리 포럼 다시 만날 때는 우리 핸드폰 새 거 사면 배터리가 완전 100% 빵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충전된 새 모습으로 새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